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올해 행정사 2차 시험이 끝이 났죠. 행정사 2차 시험이 사실 행정사 1차 시험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시험이고 또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도 2차 답안을 완벽하게 쓰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예전에 행정고시를 최종 합격할 때도 답안을 완벽하게 써서 합격을 확신했다기보다는 열심히 썼는데 좀 아쉽게 이렇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들 아주 만족스럽게 쓰셨던 분들보다는 이 문제 좀 아쉽다. 내가 좀 공부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시험을 치렀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론 작년에 제가 사무 개선 문제를 비롯해서 브리타 문제가 출제되면서 사무관리론이 작년에 좀 어렵다는 평가가 좀 많았죠. 사실 사무 개선 같은 이런 브리타 문제는 오히려 변별력이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별로 안 하신 분이나 그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문제인데 이번 올해 2025년의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법령 딱 명시를 해놨죠. 법령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전부 출제를 했죠. 심지어 우리 업무 편람 내용도 거의 출제를 안 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변별력이 좀 생겼던 문제 같아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제가 좀 보니까 민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 사무관리론은 기억도 잘 안 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사무관리론이 작년처럼 변별력 없는 문제가 아니라 또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게끔 잘 출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사무관리론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설을 드릴 텐데 이미 제가 학원에서는 촬영을 했어요. 학원 촬영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학원 때보다는 좀 더 제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무관리론은 사실 이 법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무관리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설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법 과목 논술 과목 특징이잖아요. 물론 거기도 본인의 어떤 생각이랄까 그런 게 사실상 별 들어갈 건 없죠. 대부분의 어떤 다수설이 있는 거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판례와 다수설 형태로 결론을 다 내리실 텐데 사무관리로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죠. 뭔가 이렇게 뭔가 이 논리적인 구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것도 없고 단순하게 현재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행정 업무 처리 절차를 그냥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게 이번 사무관리론 과목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소설 쓰기도 어렵죠. 저는 모르는 주제가 나와버리면 그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무관리론을 앞으로 올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이 본인 공부하신 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모든 그 제도들을 다 작성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취지랄까요? 취지를 중심적인 취지를 잘 작성하는 것을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시다 보면은 막상 내가 준비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예 작성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좀 다양한 주제로 넓게 좀 공부하시는 게 사실 오히려 합격하시기에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에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들 공부를 하셨으면은 다들 주제는 아시는 주제죠. 그냥 결국은 내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그 민원 신청받은 기관에서 이 민원인의 정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정보를 요청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게끔 하는 게 이 문제 1의 물음 1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그냥 정해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민원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죠? 권리를 했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그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서 모두 다 이 공동 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약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이 공동 이용이 가능한 그 해당 민원인의 정보가 어떤 건지까지 기술하는 게 문제일의 물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법령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 정보 공동 이용 관련해서 민원의 권리가 어떤 게 있냐.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사무관리로는 목차를 고민하실 필요 크게 없어요. 그 내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목차를 고민하실 필요 없고 해당 우리 문제에서 문제 요구하고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권리가 가지고 있냐? 이걸 이제 우리가 말로 좀 풀어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제가 저야 뭐 모범 답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법령의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답안을 쓰실 때는 이 먹이 있는 그 내용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꼼꼼하게 다 쓰겠어요? 그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 유튜브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나온 드라마 리뷰한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보고 저도 웃었는데 왜냐면은 실제 변호사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해당 법령의 명칭하고 몇 조항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항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다 몰라요. 저는 이제 공무원 입장 마찬가지인데 제 담당 제 법제팀장 업무도 했지만 아주 자주 쓰는 법령 조문 말고는 암기가 안 돼 있어요. 맨날 왜냐 어차피 찾아보고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다 암기하기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행정법 수험생도 마찬가지였는데 행정법에서 여러분들 뭐 다 마찬가지로 뭐 판례 같은 거 쓰실 때 판례를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쓰기는 어렵잖아요. 판례 치지만 쓰는 거죠. 그리고 막 학설도 마찬가지죠. 학설 내용을 거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든 학설이든 전체적인 취지를 쓰고 그에 대해서 그 결론을 잘 내리면 되는 거죠. 사무관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이런 거죠. 민원인이 내가 민원을 신청할 건데 근데 내 정보가 다른 기관이 있어. 내 정보를 가진 기관이 달라. 근데 그 정보가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은 컴퓨터죠. 예. 컴퓨터든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다른 기관에서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을 통해서 행정정보 고유기관의 장에게 야, 내 정보 좀 가지고 제공을 해줘. 민원 처리하게끔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 이용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부분이죠.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취지 위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모범 답안이니까 이만 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제가 교재 이 기본서에 뒤에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제 답안지 형태로 제가 아마 요거 그대로 제 그 실제 답안지 모의 답안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파일 올린 거 그대로 써보시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분량이 대충 맞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답안 연습을 좀 수월하게 하시라고 제가 실제 답안지 형태에다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작성인데 사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모범 답안이 거의 한 9페이지 되는데 9페이지 실시간 쓰실 수 있는 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힘들어요. 저는 보통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가 저는 써보니까 5, 6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50분 동안 쓸 수 있는 답안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교재에 실리기 때문에 쓴 거고 실제로 답안 쓰실 때는 문 1, 물음 1 정도까지만 쓰셔도 감점은 없어요. 제가 산업인력공단 통해서 회신을 받았죠. 다만 쓰실 때 모르는 문제가 중간에 있어서 이제 문제 순서를 뒤바뀔 수가 있잖아요. 작성한 순서가 순서를 뒤바뀌어 작성해도 되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보능은 실수로 이제 해당하는 문제 번호하고 내용물이 다를 수가 있죠. 그건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 내용을 빼버리면은 실제 제가 모범 답안의 양도 한 8페이지, 7페이지까지 아마 줄어들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순한 거죠. 공동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 종류인데 이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뭐 앞에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법에 원래 법령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이제 뭐 주민등록표, 병적증명서 뭐 요 정도 하고 개인 신원에 관한 본인 정보 이 정도까지 쓰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등기사항 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지위 및 성격 파악에 필요한 본인 정보. 그래서 이게 보죠, 그죠?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지위 및 성격의 파악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똑같죠?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 자격의 증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조금 다르죠. 물권이나 법률상 권리에 관해서 본인 정보. 그 다음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 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필요한 본인 정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따라가는 게 있죠. 이 일곱 번째인데
이게 무조건 달려있지 법에. 여러 개 쭉 날아놓고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필요한 본인 정보 있죠.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 그 밖에는 사실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거니까 혹시 내가 이거 뭐 6개나 되는 거 중에 한두 개밖에 못 썼어. 그러면 또 무적이죠. 그 밖에 하나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제가 7개 다 쓰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다 쓰긴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기관의 장이 편의를 제공해서 필요에 위해 이렇게 하는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여기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크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죠. 민원 취약계층은 이제 이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기 제가 모범 답안에는 이게 책에 실어야 되니까 다 쓰긴 써야 되는데 실제 다 쓰기 어렵죠. 이게 장애인 복지법 몇 조인가 이거 어렵죠. 이런 거 특히 어렵죠. 이런 거 어렵고 뭐 많이 공부하시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요 정도까지 쓰시는 거고 얘조차도 정확히 자신이 없으시면 그럼 뭐 등록된 장애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사람 뭐 별도의 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데 얘도 뭐 관련법이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잘 쓰신 분들도.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제한 외국인 초기부에 결혼 이민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던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그래서 정확히 법령만 기억 안 나요.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법에 따른 뭐 보호 대상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 신고한 임산부. 자, 이게 앞에 게뭐 부차적인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임산부죠, 임산부. 그 다음에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영유아 보호법이라는 보육법이라는 법을 알면 되는데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공부해요, 그죠? 그래서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그 밖에 나오죠. 이 사항 위에 신체, 정신, 언어적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 장이 인정한 사람. 그 밖에죠, 그 밖에. 그래서 다 쓰긴 했지만 제가 다 실질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그 기본 강의 때는 기본서 보시면 실제 법을 다 보시는 게 좋고요. 요약 보면서 답안 쓰실 때는 핵심 키워드죠. 이런 거. 네, 키워드 위주로만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뭐 더 능력이 되면 우리가 이런 키워드 이외에 살을 좀 더 붙여 쓸 수 있지만 일단은 키워드부터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 살을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 제공도 마찬가지. 편의 제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암기긴 한데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좀 쉬워요. 뭐 휠체어, 뭐 점자 안내책. 휠체어는 걷기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점자 안내책은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보청기는 잘 안 들리고, 그 돋보기 눈이 잘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 물리적인 시설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의 민원 청구.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하면 이제 많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불편할 테니까 민원 청구를 별도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이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를 하기 불편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연세가 많으시다든가 아까 봤던 뭐 아니면 언어에 좀 불편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도 별도로 필요한 거죠. 안내랑 교육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 개 정리하면 물리적으로 뭐 돋보기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휠체어나 이게 있고 그 다음이 별도의 창구가 있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교육 그분들에 대한 안내랑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 온라인으로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세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또 디폴트죠. 뭐 하나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 밖에 그죠?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이건 무조건 나와요. 세 번째는 이제 수수료 감면이죠. 수수료는 이제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이 민원 처리에 따른 어떤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실 문제에 이미 적혀 있었죠. 문제 적혀 있었고요. 감면 가능하고 그럼 감면 얼마큼 할 수 있냐? 감면액이나 감면 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했냐? 이 법에 이게 취지가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나오죠. 전자민원 창구나 통합 전자민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정부24죠. 정부24 지금 참고로 정부24가 지금 마비돼 있는데 정부24를 통해서
전자민원 창구죠.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하면 분명히 수수료 감면이나 감면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최소 그게 미니멈이 미니멈. 그거보다도 최소한 그만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감면을 해주게 돼 있죠. 이게 사실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예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 감면 비율이나 감면액을 정했으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했으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앞에 뭐 그 곁다리 문장들은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모르셔도 적당히 쓸 수가 있죠. 분명히 행정기관의 장이 할 테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이거에 대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줄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인터넷 페이지에다가 공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뭐 상세히 정확하게 쓰시면 제일 좋아요. 관련 법령이든 조항이든 정확하게 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능력이 안 돼요. 법헌적인 이 수험생들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뭐 마찬가지 문제죠. 다 이번 문제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민원을 넣었죠. 민원 문제가 왜 이런 걸 나왔냐. 우리 공식적으로 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법령이나 아니면은 정부에 사용하는 편람 내용이 아니라 정말 특정 그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제가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번에는 아예 그냥 법령 그 편람 내용도 거의 없죠. 법령 그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 문서의 발신명이죠. 문서의 발신명의 발신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결국은 문서의 발신은 어떤 누구 명의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발신 방법,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등에 대해 설명인데 우리가 20점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개만 써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발신 명의 기본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나가죠. 행정기 원칙이죠. 이게 행정기관의 장이 명의로 문서를 발신하고요. 만약에 행정기관의 장이랬으니까 걔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임제죠. 단독제 기관이잖아요. 장관이라든가 그런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 명의로 가는 거죠. 뒤에 이제 얘는 뒤에 나오는 관인하고도 관련이 있죠. 행정기관 자기면 직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그 기관 명의로 나간다.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3, 4, 5 부분인데, 3, 4, 5부는 일단은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으면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명의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공부하셔야 기억나실 것 같고, 네 번째는 뭐 제가 이번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기관 내부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각 그 내부 부서 사이에 이렇게 공무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부서장끼리 하면 돼요. 부서장.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장 그 명의로 다른 부서에 뭐 예를 들어서 인사과가 아니라 뭐 기획조정실,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 뭐 기획관실, 그럼 기획관실로 인사과장 명의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행정기관 내에서는 그 부서의 장 명의로 해서 발신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법은 이렇게 돼 있죠. 법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보조기관이 보통 이런 이제 수직적 계층으로 있는 각 부서고요. 보좌기관은 옆에 이제 지원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보통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보좌기관들은 보통 대변인실이나 뭐 감사관실 이런 데는 보좌기관으로 분리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인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기관이 되는데, 사실 뭐 명확하게 실무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구분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법상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사이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보조기관 명의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과장 명의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 다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만약에 발신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의사결정하는 것 같은 게 발신 명의가 없겠죠. 안 보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제 기관이다가 합의제 기관 자체의 명의로 발신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위탁 받았다. 그럼 위임위탁 받은 사람 명의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행정기관 내다 그러면은 보조기관 표현 썼죠. 보조기관 명의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내부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아예 부서 내,
다른 부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부서 내에서 의사결정이다. 그럼 당연히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 발신 명의 자체가 없겠죠. 두 번째는 발신 방법이죠. 자, 발신 방법 당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리가 좀 더 와닿는 말이죠. 저도 당연히 PC를 통해서 이제 이 검토하고 나서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당연히 인터넷 통해 보내는데 우리 인터넷표는 안 쓰죠. 법에는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게 돼 있고 그 발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뭐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신 기록을 이제 몇월 몇 시에 이렇게 보냈다. 이게 발신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공무원들이 따로 기입을 당연히 안 해요. 당연히 안 하고 딱 그 발신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럼 그때 그게 다 자동으로 기록이 딱 남아요. 시스템 내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복구 안 됐어요. 오나라 복구 안 됐다던데 제가 현직에 계신 분 물어보니까 그래서 손 수기로 한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 어쨌든 이게 정보통신망이 우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내는데, 저도 우편이나 팩스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보냈나?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자, 이때는 이 말마다 팩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팩스 번호 쳐가지고 팩스 써보시는 분, 지금 잘 안 쓰잖아요. 팩스로 보내는 분 계시죠? 우편으로 말고도 우편을 보내는 거 이렇게 우편 주소 써가지고 보통 이런 거 뭐 우리가 받아보는 경우 있죠. 이렇게 과속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뭐 관련 이런 우편을 받은 경우가 있죠. 행정기관 사이에는 사실은 잘 우편으로 잘 안 쓰고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는 이렇게 우편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발신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함께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인데 이 전자우편 주소가 뭐냐면 이 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정보통신망 이용인데 여기랑 좀 다른 게 여기는 보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발신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나라죠. 행정기관들끼리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문서를 발신하는 거고요. 세 번째 나온 건 뭐냐면 행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하고 민간기관 사이 민간인들 혹은 민간기업이랄까요. 거기는 민간기업이나 일반 민간인들은 온나라 시스템 자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망이죠. 행정기관 내부망에 접속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접속이 행정기관 내부망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부망을 통한 어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는 문서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 보낼 때는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즉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면 돼요. 그 딱 시스템 온나라 딱 켜가지고 결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걔네들은 온나라 시스템이 안 되고 그 시스템도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면 우리 진짜 이메일 보내듯이 우리 개인들끼리 이메일 보내듯이 그 해당 이메일끼리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예요. 외부망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보낼 때는 차이가 뭐냐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 등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방법을 이용해서 전자문서를 발신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공무원 메일이 있어요. 저도 그 공직에 있을 때 메일 있었는데 공무원 메일은 특징이 있죠. 끝이 네이버가 아니라 코리아점 케어로 끝나요. 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코리아 메일이다. 코리아 메일 왔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 그래서 공무원에게 보낸 전자우편 주소 등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낸다. 전자우편 주소 보낼 때도. 그래서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 행정기관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등 어쨌든 간에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낸다. 공무원이 핵심이 이거죠.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 보낼 때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낸다. 네 번째 법에 있으니 적었는데 관인을 찍은 후 발송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관인을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하죠? 처리과에서 발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사과가 담당 부서다. 그러면 그게 인사과 처리과가 되는 거예요. 처리과에 발신하고 이제 관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가 기한자 등이 전자이미지 관을 찍는다 했는데 실제 전자이미지 관 찍는 행위를 안 해요. 이게 하나?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지켜요. 결제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발송 버튼 누를 때 관인 생략이든 뭐 관인을 찍든 이게 뭐 바로 골라서 보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냥 실제는 뭐 컴퓨터로 그냥 딱딱 클릭하면 다 바로 되는 거고. 근데 종이 문서는 있네요. 종이 문서. 종이 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한 사람이 관인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한다. 그러니까 관인이라는 게 그 도장이잖아요. 뒤에 이번에 문제 나왔지만 이 관인을 실제 물리적인 관인의 도장 가져와가지고 종이에다가 탁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관인 찍은 걸 받았냐면 합격증 받을 때 제가 옛날에 예전에 합격하니까 저기 지금은 이제 인사혁신처로 분리가 됐죠.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이 관인 탁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어쨌든 예, 종이로 보내는 거고. 그다음 이건 얘는 이제 뭐 이제 특수 상황인데 이게 좀 어려웠죠. 이게 좀 지엽적인 내용이었는데 암호 또는 음호 송신인데 암호나 음호는 아니 뭐 저도 이거 한두 번 해봤나? 이거 제가 근무한 동안에 잘 없긴 해요. 잘 없긴 한데 이거 이제 법 취지는 이거죠. 이거 밖에 알려지면은 결국은 국가 안전 보장 등의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이익을 하여튼 국익을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 보안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발신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그 공문 내용에 암호 등으로 발신 방법을 표시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사실 실제 공모면 제일 좋은데 암호 등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암호 등으로 발신한 문은 비밀로 분류될 경우에 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비밀 등급을 또 표시해서 발신한다. 자, 비밀 몇 등급, 3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건 조금 지엽적이었다.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도 또 법령을 명시해놨죠. 관인 그러니까 나왔죠. 근데 관인은 문제는 제가 뭐 아시겠지만 관인은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다른 영상에 별도로 주제를 뽑아놨죠. 그죠? 그리고 관인이 이제 관인의 종류의 비치 그리고 특수관인데 그 과거에 똑같이 나왔어요. 관인의 종류로 나왔는데 우리 법의 이름이 법 그 조항명이 관인의 종류 비치라고 비치하게 돼 있다는 게 있죠. 사실 비치에 대해서 별도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목만 관인의 종류 비치를 쓰고 실제 내용은 밑에 제가 모범 답안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청인과 직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정경기관이면 청인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이제 행정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인은 행정기관 자체 명의로 보낼 때, 그 다음에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보낼 때 기본적으로 직인을 찍게 돼 있고 관인의 구분 볼게요. 관인 구분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청인을 가지죠. 관청청자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자체의 이 관인이 이 청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뒤에 다만 단서가 달려 있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의해 설립된 합의제 기관.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중에서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따지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이 행정기관, 그러니까 그 행정위원회가 있죠. 행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있고 집행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걔들은 기본적으로 청인을 다 가져요. 이게 이 관인 찍어서 보낼 일이 많으니까. 근데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도 자문만 하는 데는 이뭐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없고 집행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자문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뭘 이렇게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합의제 기간을 제외한 그 기간의 장은 직인을 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청인과 우리 직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인데 보조 기간이 사무를 위임받아서 이 처리할 때는 예외적으로 직인을 가질 수 있다. 보조 기간 아까 이제 부서회장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인사과장 자체로서의 어떤 직인이 있다는 거죠. 직인. 그래서 위임받아 사무 처리할 때는 직인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하더라도 그 기관 자체 명의로 이 문서를 보낼 때는 발신할 때는 청인으로 보내면 되죠.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하면 그 위원회 명의로 보낼 때는 이 청인을 보내는 거고 예외적으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 명의로 보낼 즉 위원장 명의로 보낼 때는 예외적으로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그 사무 처리할 때는 예외적으로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 청인 직인인데 뭐 보조 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직인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합의제 행정 기관도 그 외 장이 예외적으로 장이 명의로 이렇게 보낼 때는 직인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자이미지 관인 다 가지고 각국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쓰기 위해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관인을 찍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전자이미지 관인 만들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특수관인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웠죠. 특수관인 마찬가지인데 특수관인도 사실 법에는 이렇게 있죠.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보통 민원 처리할 때 제가 그 기본서에 보면은 민원실에서 전용 민원실 전용 이렇게 관인이 별도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관인이고 특히 민원 업무 처리할 때 그 다음에 특별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데 특별한 기관에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 기억나시나요? 기본에 말씀드렸는데 뭐 외교관, 외교 이제 제 공간에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쓰는 것들. 그래서 제가 제 공간 쓸 때는 제가 외교 문서에는 이렇게 동그란 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특수기관에서 사용하는데 거기 나오는 게 보면 이제 기재부 장관 거, 그다음에 각급 학교,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각급 학교, 그다음에 외교부, 그렇죠? 이런 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관인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실 이거 다 쓰기는 어렵죠. 예, 다 쓰기 어려운데 기억나신 데 쓰시면 되죠. 뭐 민원 생각나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거 좀 기억난 대로 핵심 켜서 쓰시면 되고 특별기관은 마찬가지죠. 뭐 외교부 생각나요. 외교부의 외교부와 재공간,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쓰기는 좋지만 또 양도 많거든 이 문제가 아마 양이 많아서 다 쓰시기 어렵고 특수관인은 핵심적인 키워드만 쓰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얘는 아까 관이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어문편람이 나왔죠. 어문편람도 과거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문편람도 나왔죠. 그다음에 그리고 문제가 근데 조금 그런 게 어문편람의 작성 활용과 직무편람의 작성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문편람이라 했을 때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문편람 일반적인 얘기 쓰고 행정편람 쓰고 직무편람 쓰고 이게 맞는데 행정편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없으니까 행정편람에 내용을 많이 쓰는 건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행정편람 포함된다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의 위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편람 또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거를 여유가 되면 쓰면 좋은데 이걸 뭐 디테일하게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편람에 대해서 개략적인 어떤 취지를 전체적인 취지를 쓰시고 행정편람과 직무편람 중에서 직무편람 위주로 쓰시면 되겠죠. 편람은 그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 사실 책에다 책꽂이 다 꽂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편람이 있고 그다음 직무편람 다 있으니까 이거 사실 이게 뭐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게 사실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제목이 이게 직무편람 이렇게 적혀 있진 않거든요. 그냥 통짜로 해서 그냥 업무편람이라 쓰지 뭐 직무편람이나 행정편람이다 이렇게 그 책자 제목이 적혀 있진 않거든요. 참고로 우리 이제 사무 관련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잖아요. 운영 편람. 그래서 그래도 뭐 그걸 갖다가 뭐 행정편람이라고 적어 놓진 않잖아요 제목에 그래서 어쨌든 업무편람을 왜 만들어 놓냐 했을 때 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답안을 쓰실 때 여기 있는 문장을 정확히 다 쓰시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그 행정편람 그 업무편람 맞는 취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취지가 어떤 거냐 그 누가 오더라도 업무가 이 유사하고 표준적으로 이 업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오든지 간에 말 그대로 업무를 표준화시켜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 전문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오더라도 표준화된다는 말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전문화된다는 말은 그 내용 빠짐없이 새로운 사람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업무를 인계인수 받아버리면은 빠진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편람에 다 작성해두면은 그게 빠짐없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게 원칙적이다.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편람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발간 배포하는 행정편람, 그 다음에 부서별로 작성하는 직무편람이 있다 했죠. 그래서 행정편람에도 제가 쓰긴 샀어요. 모범 답안인가 안 쓰기는 좀 그렇고.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수험생이라면 못 썼을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행정편람까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일단 직무편람만 썼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범 답안이라서 제가 적어놓은 거고 행정편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업무 운영편람이란 것도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기관에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행정편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부서에 아주 전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공무원들이 표준적으로 공문 작성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만들어 놓은 게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 편람이라는 게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 등등 해가지고 핵심이 이거죠. 업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다수 행정기관이나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공격 핵심이 이거예요. 다수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한다. 아까 우리 행정업무 운영편 누구 명의로 발간했겠어요? 행정안전부 명의로 발간이 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 만들어가지고 전 기관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일도 다 오픈이 돼 있는 거고 그 파일을 활용해서 제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다수 행정기관이나 다수의 업무 담당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이제 행정편람이고 행정기관 명의로 이제 발간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편람은 굉장히 특정된 매뉴얼이에요.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히나 선임 담당자, 그러니까 업무가 인계 인수되는 과정에서 앞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잘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임자가 이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안건은 무엇인지 그걸 다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후임자가. 그래서 그 직무편람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직무편람은 분장한 단위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들, 앞으로 이제 업무 계획은 이거죠. 그 2025년 업무 계획이면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해당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현황, 그다음에 그 밖에 참고 자료 등을 잘 묶은 게 직무편람이에요. 자, 직무편람 저도 이제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차이 단위 부서별로, 이거 다 기억 잘 모르잖아요. 다 기억 이거 모르셔도 돼요. 부서별로 작성해, 부서별로. 근데 부서별로 실무적으로는 부서별보다는 거의 이제 업무 담당자별로 다 만들어 자기 편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자기 업무 관련된 거. 근데 이제 하나의 부서별로 법상 이렇게 이제 최소한 하나의 부서별로 작성한다. A 부서의 업무가 뭐 1, 2, 3, 4, 5다. 그러면 A 부서 업무의 1, 2, 3, 4, 5 업무에 대한 아까 뭐 업무 계획이나 업무 현황 등에 대한 게 쭉 책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최소한 부서별로는 다 가지고 있겠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보니까 연역이나 주요 업무 계획, 이거 맨날 쓰는 거죠, 주요 업무 계획. 그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기타 문서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근데 얘는 뭐 네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죠? 그리고 이런 직무 편람은 특히나 사람 담당자 바뀔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담당자 바뀔 때 인계 인수할 때 잘 넘겨줘야 돼.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 그 전임자 후임자가 만나갖고 딱 직무 편람 펴놓고 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임자가 이게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갖고요. 이게 좀 문제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동 할 때는 인사이동 할 때 또는 조직 개편할 이 소관 업무를 인계 인수 때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등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업무를 인계 인수해줘야 된다. 그때 직무 편람을 함께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업무 현황 파악, 얘는 이제 얘가 나오면은 사실 뒷얘기는 조금 그냥 약간 적당히 내용 취지에 맞춰서 적당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업무가 인계 인수가 할 때 전임자의 업무를 후임자가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직무편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업무 파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도 좀 있죠. 정기 또는 수시로 편람의 내용을 점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정 보완한다. 왜냐면은 현행화 시켜라고 이제 저희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이제 점검을 했었어요. 점검을.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황 파악이 되잖아요. 과거 자료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현재 실제 직무 편람을 그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줄 때 현행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화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급한 일이고 또 어떤 일이 또 유통기한 지난 일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험 교재 보실 때 2020년대에 만들어 온 자료가 2025년에 그냥 보기에는 관련 법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무 편람 이런 것도 뭐 사실 뭐 업무 편람 다 그 해당한 얘기인데 현행 법제도나 현행 중요한 어떤 그 안건들이 이 직무 편람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게 이번 뒤에 취지죠. 그래서 여기 길게 적었지만 이 답안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암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가능하신 분도 계실
뭐 사람이 뭐 또 대단하신 분도 많으니까 다들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업무 편람을 왜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업무 편람 종류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오늘 이번에 직무 편람이 나왔으니까 직무 편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무 편람을 인계 인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방향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좀 더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시면서. 근데 아주 기본적인 그 제도의 취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면은 소설 쓰면 좀 엉뚱한 거 쓰겠죠, 전혀. 그냥 대략적으로 업무 편람이 이러이러한 취지로 만든 거다.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이 있다. 행정 편람은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직무 편람은 특정 업무를 전문적 특정 업무가 이제 후임자가 선임자하고 후임자 간에 이 인수인계 잘 돼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방향 생각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회독을 하시면서 조금씩 더 늘어가는 거죠. 자,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그 기본서에 이 판고리 파일들이 이제 기본서 뒤에 이제 우리 방문 학원에서는 요거 이제 모금 답안을 다 작성해서 기본서 뒤에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많아요. 이거 모든 법령 다 써버리면 이것도 또 현실적이지 않은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상적인 답안이 나오는 건데, 어떤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책에 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 형태를 일단 제시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강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문제도 당연히 다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이나 아까 말했던 취지도 법에 나온 내용 그대로 워딩 하나 안 틀리고 쓰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하시다 오히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이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뭐 주제가 계속 겹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지를 먼저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시면서 조금 살을 붙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최근에는 좀 바빠서 제가 못했는데 과거 기출 문제도 더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싹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 제가 유튜브 영상에 다음에 조금 차분하게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해설 겸해서 한번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본서는 다 나왔고요. 기본서는 아마 제 자료 받은 거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형태가 될 거고, 요약서를 제가 쓰고 있어요. 요약서 쓰려면 결국은 이제 답안을 쓰게 편리하게, 또 쇄독 및 답안을 쓰게 좀 편리하게 만드는 게 제 요약서 역할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요약 자료만 넣을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답안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좀 따로 뽑아내고 있거든요. 뽑아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적절한지는 제가 좀 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음 영상이나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이제 행정사 본격적인 강의는 방문가 행정사 통해서 사무관리론과 행정학이 진행이 될 거고, 뭐 기타 뭐 특강이나 이런 간단한 어떤 그 해설 강의는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험 준비하는 고생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